안녕하세요. 관계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94페이지에 주택법과 관련된 기평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고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에 따라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용검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구분하여 분할하여 사업하는 것을 공구별 사업 시행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공별 분할 사업 시행은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적용되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나누게 되면 6 나누기 2하면 300이죠. 그래서 각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며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 6m 이상의 경계, 가부터 막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계는 주택단지 안에 부대, 복리시설 등을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5가지 공구별 경계 기준에는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진입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진입도로를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로 활용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 절차 중에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별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구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라는 것,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며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의 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6과 300 적어 놓는 것이 여기에 정답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간선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가스시설과 통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일부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 가스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정합조정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통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관로설비와 케이블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통신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제초 단자까지를 케이블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제초 단자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기계실 입구의 차단 밸브까지를 지역난방시설로서 간선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주거설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세대별 주거설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래서 교재에는 4제곱미터라 되어 있는데 이걸 14제곱미터로 해놓습니다. 제저주거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제저주거 기준에 따른 공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형 살택과 관련되어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기 도시형 살택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불황이었던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택을 정책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 도시형 살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택이라 표현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그 세대수는 최대 300세대 미만만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30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택을 주택법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형 생활택은 단지형 연립택과 단지형 다세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하는데 18회 시험 때 원룸형 주택과 관련된 건설 기준을 시험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은 각각 연립 다세주택 중에 주택을 사용한 층수가 원칙적으로 4개층 이하이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면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그 밖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장소에 원룸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밖의 주택 딱 한 세대만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건물에 둘 수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 주택에 대해서는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이상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 주택과 관련되어 그 밖의 주택의 세대 숫자는 원칙적으로 한 세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 가격이 높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한 세대 이상, 세대 제한 없이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8회 주의관식 문제에 해당되는 원룸주택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놔야 될 겁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무원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주차장 등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빈칸에는 부대시설 적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적합한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 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이 있는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체랍니다. 그 사업체에 있어서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을 대표적인 사업체로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한다면, 해산 인가 받고자 한다면 토지 사용권 없이 해산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최소 20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갖춰야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간의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조합원 선정 방법의 특례로서 일반적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선정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접수 순서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라도 해야 되겠죠. 추첨의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선정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설립하는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때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때는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 없으며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등의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주민 동의 요건으로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리모델택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 조합의 설립 인가와 관련된 필요 요건 저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조합원 자격 또는 조합원 선정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투기과열지구의 특례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6번입니다.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13조 일부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법 12조 규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7회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300입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되는데, 이 사업체의 경우는 우리 시행자와 시공자 구분할 수 있죠.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시행 실적이 쌓이게 되면 직접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하게 되었을 때 자본금 요건은 3억. 그런데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공 두 글자서에 법인의 경우는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때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할 수 있고요. 이들은 기술 인력과 관련되어 등록 시에는 1명 필요로 하지만 이 경우는 3명 이상을 확보한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게 되면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공하게 되면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게 되면 대신 이때 실적은 시공 실적으로 이행됩니다. 여기 5년간 100세대는 시행과 관련된 실적이고요. 5층짜리 주택 건설하다가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시공 실적 쌓은 때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300세대 확인해 놓으시고 시공 요건에 관한 사항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7번입니다. 모세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 필요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대지 사용권 80% 이상만 확보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 청구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적어놓습니다. 특별히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매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요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국민택 등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택 건설하는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사용권을 100%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 이 경우는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면 됩니다. 다만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때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95% 이상의 대지 소유권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빈칸에 적합한 건 쓰시오. 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무엇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설립 인가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음으로써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 구성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데까지 조합 구성원은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요건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예정 세대수라 하면 조합주택의 총 건설 비용이 확정되기 전 상태이죠. 사실 지역 지정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총 공사비가 확정되게 되면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미래에 만들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의 교체, 변경 제한 대상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적용되고,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 소유자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이들은 공택 소유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조합은 지역 지정주택조합과 달리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설립 인가 이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변경 제한 규정은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발생하면 충원 가능하고,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까지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는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된 것으로서 이후에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입니다. 여기 추가 모집은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무주택 세대주 등을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남아있는 세대에
주인 채워 넣어야지 주택건설공사 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조합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모집에 관한 문제는 설립 인가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으로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하게 된다고 하면 저 추가 모집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추가 모집하는 때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은 서로 다르죠. 만약 3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했다고 하면 보통 보름 정도에 인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신청일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은 서로 차이 납니다. 그러면 저 3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췄을 때 추가 모집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모집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때 추가 모집 가능하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특별히 추가 모집 기간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 사업계획 승인청까지 가능하다.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런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8번은 설립 인가 적어놓는 게 여기입니다. 9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16조 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속에 유통상업지역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준주거지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 이상의 단독택, 공택 건설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주택건설 사업은 30호 3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한옥을 건설하거나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 등으로서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우리가 건축법과 주택법을 공부하시면서 일반적인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대수가 30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게 되고 건축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건설이라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일반법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허가 대상인 추상복합 건물로서 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이었고 건축허가 대상의 추상복합 건축물이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상복합 건축물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때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맞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대한 요건, 주거 비율의 요건,
세가를 충족하게 된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 허가 대상인데, 특별히 그 장소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우리 가락 농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보신 적 있다고 하면 대형 화물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유통상업지역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 주택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대형 화물 차량 때문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상업지역에는 주택을 아예 못 만듭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이라면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통 주상복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장소에 30세대 이상이지만 그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것. 그러면 만약 저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그 세대수가 300 이상이라고 하면, 350, 400세대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주거 비율이 90% 미만, 이러한 세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주상복합 건축물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는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원칙 30, 예외 50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그와 관련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9번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공통적으로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서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하게 되면 최초 공사 진행한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서 5년, 그 밖 공개의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합한 것은 5, 2죠. 11번입니다. 관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100호 이상, 1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가 관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도로, 상하시설, 지방자치단체, 우체통원, 국가, 전기 등의 각종 관선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관선시설을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주체가 대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상환 기간은 사용 금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관선시설에 특별한 사유 없다면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조 3항 보게 되면 손실 보상할 자 또는 손실 입은 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 적어 놓습니다. 이쪽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와 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로서 타인 토지 출입과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 조사 측량 필요하다고 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저 국가가 국민주택 건설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택 건설 예정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기관은 국민주택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손실보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손실보상은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보상받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에 공탁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 판단하게 되면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하고 보상금을 올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결 신청과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찾아가는 것이 토지 수용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택 건설을 하는데 수용 가능하고, 저 수용 시에는 충분한 토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에 관한 문제로 재결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두 번째, 공탁 가능하다라는 말 각각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재결 신청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항상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다. 만약 토지 수용위원회 나오고 뒤에 재결이라는 말이 비어있다고 하면 재결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공탁 가능하다는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입니다. 국가 땅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국공유지는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또는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공유지를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판매,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때 건설은 완공이 아니라 착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공급받으면 저 공급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지나야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진행하게 되면 법에서는 최대 5년 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속하게 목적 사업에 착수하도록 공급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저 문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채비지는 17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막대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안에 처분 가능한 땅을 채비지라 표현합니다. 저 채비지를 조성하고 저 채비지를 매각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비용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비지에 대해서는 처분 가능한 땅, 매각 가능한 토지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국민택 건설하는 자가 채비지의 우선 매각을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1을 국민택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체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비지의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채비지를 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체에게 매각하게 된다고 하면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이 아니라 얼마? 조성 원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2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저 세 가지를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13번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몇 %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임차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50% 이상이죠. 그래서 5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 50으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대지 활용에 대한 주택법령의 규정으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가로속에 환지 방식이라는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무엇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방법에 따라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은 채비지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라도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될 겁니다. 15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상사채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법인으로 잡은 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법인 동그라미 그리고 잡은 금 5억 이상일 것. 현재 주택상사채는 개인인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고 법인인 등록사업자로서 5억 이상일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할 것. 그리고 3번.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그러면 최근 3년 사이에 최소 300세대, 평균에 300세대 이상 건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350세대, 작년에 250세대, 재작년에 300세대의 주택건설 실적이 연속으로 있었다고 하면 이들은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그러면 300이겠죠? 그래서 15번은 5억 이상일 것, 300세 이상일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올해 주택법상 자금 조달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자단체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약통장에 불리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저축이라 표현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없애버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저축제도는 딱 하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것은 국민주택 등과 민원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제도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주택자금 조달 방법과 관련된 주택법령상의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시험 나올 게 있다고 하면 사채 정도가 되게 됩니다. 현재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아야 하고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절차 거쳐야 되며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러한 등록사업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 양도 양수를 원조로 제한하지만 특별히 상속, 저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 등에 의해 명의가 변경되게 되면 사채 의무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 성립되고 사채권자는 상환기간에 도래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발행자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상환사채에 성명 기재된 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는 상환 형태가 현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채권자 원한다면 현금 상환 가능하고 그 상환 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중도상환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사채에 대한 발행 그리고 상환에 관한 문제 저렇게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어차피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용지 그리고 자금 조달편은 어떻게든 꼭 하나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주택상환사채와 입주자 저축과 관련된 만능 통장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놔야 될 겁니다. 16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주택상환사채 사채 상환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용어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3년은 사채 발행날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